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요즘 자주 울컥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서 묵념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국무회의에서 김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 김혜경 여사와 나란히 전용기 트랩에 올라가서 국민들께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 울컥합니다. 그냥 울컥합니다. 하마터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었던 모습, 우리가 되찾았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아무튼 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꿈꾸었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격이 없이 기자들과 문답을 나누고 유머도 섞어가면서, 그러나 품위를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가지는 기자회견, 제가 꿈꿨던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고개 숙여 떠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제가 그 등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김대중 대통령이 뿌렸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으려나 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신비복숭아 소개해드렸는데 좋은 것은 금방 알아보시는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께서 신비복숭아 정말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왜 신비복숭아라고 하는지는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겉모습은 천도복숭아처럼 빨간데 속이 백도복숭아처럼 하얗고 달다 해서 참 신비한 복숭아다 해서 신비복숭아라고 하는데, 이게 귀하고 특별한 게요, 1년 중에 딱 2주 정도만 수확이 가능한데 전체 복숭아, 천도복숭아 중에서 1% 정도밖에 생산량이 안 되는 아주 굉장히 귀한 물량입니다. 그런데 정어리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받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꺼번에 4개나 먹었다 그랬더니 푸른 바람님이 복숭아 지금 막 도착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네요. 앵커님이 4개나 먹은 이유 알겠어요. 적극 추천입니다. 그러셨는데, 예, 드셔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바로 드시면 싱싱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또 한 2, 3일 정도 후숙시켰다가 드시면 더 맛있답니다. 또 그렇게 드시면 당도가 좀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신비복숭아 좋은 값으로 준비를 했는데, 특히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시작했던 이치양명주 파란 프로치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럴 때 또 우리가 다시 이치양명주 심판 기억하시고 또 함께 구입하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홍게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홍게 드시고 디저트로 신비복숭아 드시면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지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리고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그리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님은 오늘 대변인 발령 나셨다고. 네. 이야, 예. 박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산이 대인님 그러시면 안 돼요. 넙대대님 3 나오셨네. 그러니까 백운기, 신인규, 김지호 이렇게 넙대대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야 좋지만 처음 오신 분한테 부산이 대인님 그거면 되겠어요? 아니, 얼굴이 넙대대 한 걸 넙대다 하는데 뭐라 그래?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나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근데 정치인들에겐 되게 좋은 게 얼굴도 커야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이 훨씬 많이 됩니다. 얼굴 작으면 잘 안 보여요, 바깥에서. 불리합니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상당히 유리한 얼굴. 저는 방송계 대선배님들이라 어떻게 하든 넙대대로도 어떻게 한번 좀 옆에서 끼어서 가야지 뭔가 경쟁력이 생깁니다. 저야 뭐 워낙 넙대대로 이제 뭐 인정을 받았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주셔서. 근데 여기에 찬 그 김지호 이름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만들어 갖고 붙이고 다닙니다. 오, 예. 좋네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6,000원 주고 3개 만들어서 지금 1년 반째 잘 쓰고 있어요. 저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오. 예, 김지호. 김지호라고 탤런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엄청 유명한 탤런트. 닮았나? 약간 눈코입이 있다는 점에 한 개. 점은 있어요. 요새 제가 유사점. 좀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포탈 창에서 좀 제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한번 나오시면 제가 또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구나. 장유미 변호사님 너무해. 네, 아니. 눈, 코, 입이 있다는 게 닮았다. 스타일도 이제 다르시고 이제 스타일이 다르시니까. 근데 저는 더 김지호 실장님 스타일이 더 좋습니다. 예. 요즘에 백운기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얼마 만에 이렇게 좀 웃으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진짜 농담을 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방송하면서는 좀 편한 것 같습니다. 편하게 그렇죠. 말도 할 수 있어서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막 그렇게 뭘 하다가 가끔 웃으면 막 그런 댓글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웃음이 나오냐? 막 네, 상황인지라. 예. 예. 김지원 대변인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날짜를 잡았습니까? 네, 8월 2일로 8월 2일.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럼 후보 등록은 언제부터예요? 후보 등록은 7월 한 그때쯤이나 하겠죠? 예, 초순이나 중순경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찬대 의원은 출마 선언 아직 안 했죠? 지금 보도로는 22일 정도 그리고 며칠 있다가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대결이겠죠? 정청래, 박찬대? 이제 두 분이 예. 굉장히 강력한 후보인데 예. 3명까지는 예비 경선 없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좀 경쟁력이 떨어져도 이 전당대회 나옴으로 인해서 인지도와 어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세 분까지면은 무시험 전형으로 일단 경선을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어떤 그 예비 경선 참여하는 그런 참가비 뭐 이런 것을 좀 많이 낮췄습니다. 예. 지난번에 국민의힘 할 때 보니까 1억인가? 그때 이제 대선 후보 할 때죠. 네. 1억씩 내고 또 그다음에 또 4강 들어가면 또 내고 막 그렇게 하니까. 3, 4억을 기탁금으로 근데 한덕수는 그것도 안 내고 와서 날로 먹으려고 그랬던 거 또 아니에요? 얘기 듣기로는 1억을 냈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약간 한덕수가 나오질 않았는데 무슨 1억을 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뭐 아주 막 새벽에 등록하면서 뭐 1억을 그랬다는 냈을 얘기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럼 1억만 뜯긴 거네? 몇 시간 만에? 만약에 냈다면은 진짜 그 몇 시간 때문에 예. 그 돈을 낸 게 근데, 되고. 근데 한덕수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안 냈을 것 같아요. 안 내고. 네, 이제 새벽 3시에 잠깐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그 탈법적인 방식으로 그 후보 접수를 단독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당원들이 투표로서 막은 거기 때문에 아마 돈 냈을 가능성 매우 좀 희박해 보입니다. 아침에 내게 그랬다가 뭐 안 냈을 수도 언론 있죠. 보도로는 1억 원의 신청금을 낸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예. 사실은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예. 이 사항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그 사항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나오겠네요. 네. 어음으로 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낸다는 뭐 약정서만 보냈을 수도 그렇죠. 입금을 해야 되니까. 뭐 지금 은행이 문을 안 열어가지고 뭐 새벽 그랬을 수도 시간대라. 있죠. 아이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정당사에 정말 그거는 부끄러운 흑역사인데 영원히 남을 겁니다. 새벽 몇 시에요? 2시, 3시인가? 네, 2시에 공고하고 3시에 이 단독으로. 접수하고 한 시간에. 한 시간 동안 단독으로. 3시부터 4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이 쿠데타는 윤석열이 했고 이 당권 쿠데타는 쌍권과 이양수 총장이 일으킨 당내 쿠데타죠.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누가 보고 일반인이 와가지고 국회 앞에서 나 지금 저 대선 후보 등록하려고 왔다. 그랬는데 얼마나 그 국회의 경위가 당황했겠어요. 아마 경찰이었을 거예요. 의경이나.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지방선거 공천 과정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아마도 그러한 그런 뭐라 그러죠? 몰상식한 네. 공고가
이미 전에 국민의힘에서 몇 번 관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지방공천 같은 경우는 작은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거지지 않은 거지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는데 갑자기 이번만 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어둡고 몰상식하다. 이제 그런 게 수면 위로 굉장히 이번 기회에 올라온 거죠. 예. 오늘 주제 저희가 특별히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자유와 정의가 오늘 핵심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는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세상,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걸 꿈꿨지만 우리가 이제 와서 좀 그 세상을 점점 맛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목을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으로 잡고 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가면서 기내 간담회 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지 이런 거지 그런 생각하는 분 많았겠지요. 그 기자간담회 내용 먼저 좀 잠깐 보고 시작할까요? 아니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우리 기자분들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기자분 의자 좀 넓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박수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차라리 그 시간에 질문하시죠. 저기 전에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그런 새로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쪽한테 기회를 주세요. 네, 이번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기회를 좀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자리가 좀 많으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최대한 꽉 채워서 함께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번에 우리 MBC는 쫓겨났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한 겁니다. 글쎄요. 좀 조심하시지. 어쨌든 그런 일들 없이 또 우리 대통령실 출입기자?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중단된 데가 꽤 있다고 그런 데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잘 좀 하시지. 장미 변호사님. 네. MBC 기자들로서는 얼마나 참 격세지감을 느끼겠습니까?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게 이게 누가 옳고 그걸 떠나서 과거에 그거는 틀린 겁니다. 예, 언론을 그렇게 대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실 날리면 바이든 제가 그 판례평서를 쓰면서 저 아마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랄까요. 온 그 대한민국이 윤석열 씨를 엄호하기 위해서 많은 직업윤리와 조직윤리 같은 걸 저버렸던 걸 굉장히 목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MBC를 이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을 때 같은 출입기자단에서 대단히 강도 높게 문제 제기했는지 저 의문이에요. 기자라면 동료 의식을 그냥 넘어서서요. 그게 얼마나 언론을 탄압하는 건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텐데 본인이 속한 회사는 태우니까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방어했던 부분들, 그냥 대응했던 부분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언론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저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이 저는 지난 정부 때 훼손되고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경제, 외교, 경영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공정과 상식이란 건 정말 땅에 떨어진 건 말도 못하고요. 그걸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여러 단면들을 저희가 정말 현재 확인하고 있다. 이런 전용기에서의 기자들과의 이야기도 저는 마찬가지 상징적인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신인기 대표님. 지난번에 국무회의 하는 모습도 보면서 제가 그 윤석열 내각에 있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그 새로운 대통령과 하면서 힘들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회한이 있었을 것 같았어요.
아이고 진작에 저런 대통령하고 내가 나라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왜 그들한테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다라고 했는데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저렇게 언론과 제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대통령과 함께 취재를 가서 취재하고 그러면 기자들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저는 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아까 저는 저 전용기 안에서 그 대통령의 참모들이 아까 이렇게 왼쪽에 보였는데 그 참모들의 표정이 굉장히 좀 밝아 보이고 좀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씨를 세워놨던 그 참모들은 물가에 아이를 놓은 심정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참모들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상당히 좀 자신감이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준비가 된 대통령이고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그 반증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좀 정상화되고 합리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장 1번으로 뽑고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기본권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수정헌법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언론의 일조죠. 자유, 표현의 예. 자유거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수준과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언론에게 자유를 왜 줍니까? 막 자르라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권력을 감시 감독해라. 그래서 국민들의 공익에 이바지하라고 그 많은 자유. 아니 외국에 나갈 때도 왜 굳이 전용기를 태워줘야 됩니까? 그 자유 누리라고. 우리 국민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자들이 누리는 그 자유도 우리가 이번에 친이쿠데타를 경험했습니다마는 피와 눈물과 땀 위에 세워진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가진 영향력, 권한 저는 무제한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자유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건 책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와 책임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걸 이제 정의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유를 들꽃처럼 또 정의를 강물처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쓰는 용어로는 그걸 한마디로 저는 그걸 기회다원주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기회다원주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기회다원주의. 예, 그러니까 예. 자유라는 것도 윤석열의 말에 의하면 자기 자유만 말하잖아요. 그리고 정의라는 것도 내 편만 보호하고 상대편만 수사하는 걸 또 정의로 포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말장난 말고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기회다원주의 모델 하에서 정말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면서 정말 단어의 오염이 없이 언론의 자유 못지않은 언론의 책임까지도 우리가 이제 논하는 그런 합리화 내지는 정상화의 길로 이제는 나아갈 수준이 됐다. 근데 그동안 이제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때문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하실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윤석열이 시도 때도 없이 자유라는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했지요.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였을까요? 마음대로 술 마실 자유? 마음대로 출근할 자유? 늦잠 자고 일 안 할 자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 기자 쫓아낼 자유? 그 비행기 안 태우고 그럴 자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했어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거꾸로 뒤집어쓰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방금 신인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자유, 우리가 헌법의 기본권으로도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라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저는 그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라고 하죠.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딱 이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김혜경 여사가 다소곳하게 이렇게 배에 손을 대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 요즘에 참 열심히 하지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정중하게 기자를 지명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참모들이 옆에서 관심을 갖고 미소를 띤 채 바라보는 모습. 서로 기자들이 손을 들어서 지명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 이 사진 한 장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커트 아닙니까? 김지호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 두 분이
지난 8년간 당한 그 고초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대통령 되신 실감이 이 1호 국적기 대통령기에 이렇게 오르시는 모습 그리고 기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진짜 대통령이 되셨구나. 정말 언감생신으로 너무 실감이 나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김혜경 여사가 그 옆에 서 있다는 것은 흡사 식당이나 반찬 가게에서 이 음식 우리 가족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국정을 다루는 질의응답 이거 관련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내가 우리 가족들 옆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어떤 새로운 영부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국정을 지원하고 지지는 하지만 결코 국정에 간섭은 하지 않는다. 새로운 영부인상을 저는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도 각종 봉사활동, 복지활동, 복지단체 방문, 그리고, 그 분당에 보면은 파크 콘서트라고 있어요. 예. 이제 거기에 이제 가끔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재명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방문하시면은 정말 연예인 뺨치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굉장히 그 모습에 환호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유의 아주 인간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서 큰 목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할 때 비서관을 하셨던가요? 네, 3년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네. 정말 보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아니, 본인이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니, 이제. 일을 아주 단단히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업무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정말 이 내용을 빠삭하게 아는 것뿐 아니라 네. 저는 사실은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네. 현장 가서 저 다 확인해 보고 왜냐하면은 도지사가 물어보는 수준이 굉장히 그 고차원적이에요. 현장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답변을 잘 못하면 굉장히 혼쭐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다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마지막에 비서관 의견은 뭡니까 물어보시거든요. 예. 그럼 그때 대답 똑바로 못하면 사실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비서관으로서 어떤 공직자들이 한 그러한 보고를 받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잖아요. 근데 그 보고 들어갈 때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도 가보고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다 꿰고 있는데 밑에서 버벅대면은 그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그 어떤 도정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 같기도 하고 학생 같기도 하고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예.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저렇게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 시뮬레이션도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도정 자체 행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있으셨어요. 재미를 느끼시고.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 못 당한다고 하잖아요. 못 당하죠. 지금도 저는 국정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은 가끔 노무현 대통령을 닮았다 하기도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 고난을 당한 것도 닮았다 하고 참 두 분이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사진 뒤에서 마지막으로 힘내라고 이렇게 주물러주는 그 멋진 사진을 누가 합성으로 잘 만들어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김혜경 여사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아까 이제 방출됐던 기자들 돌아왔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그 언론사가 미디어오늘 뉴스토마토 아닌가 싶어요. 이규현 홍보수석이 지난 정부에서 부당하게 출입 등록이 취소된 뉴스토마토 미디어오늘 출입 자격을 회복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이게 회복되기 전에 이제 첫 순방이라 첫 해외 방문이라서 아마 그 전용기에 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토마토 미디어오늘 다시 출입 자격을 회복을 했는데요. 참 생각해보면 무도한 거예요.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쓴다고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영상 나간다고 KTV 영상 갖다 쓴 걸 가지고 걸어가지고 유튜브 채널 폐쇄해버리고 그래서 백자 선생이 KTV 그 영상 썼다가 채널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다시 회복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신인규 대표님.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행정 능력이냐, 뭐 워낙 검증이 됐고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또 국회의원, 당대표 다 두루두루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지난 우리가 대통령들 삼김시대 이후를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되신 분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 이후 대통령 보십시오. MB 해먹으려고 됐고 박근혜 그냥 아버지 후광으로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의 친구라서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시대까지 온 겁니다. 윤석열은 이제 술 먹고 자기 배우자 지키려고 된 거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무래도 너무 혁신적이고 너무 앞서갔던 분이었기 때문에 처음 이제 국민들이 세워서 대통령 올렸는데 뭐 인재풀도 부족하고 또 정권도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인수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도 있었고 또 기득권도 공고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기술의 발달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실력으로 권력 의지를 갖추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바가 많은 겁니다.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옆에서 이제 모셨기 때문에 잘 알고 말씀을 하신 거겠지만은 국민들의 삶을 바꿀 때 이분이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행복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제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개헌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은 우리 헌법이 잘못돼서 고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을요. 잘만 쓰면 정말 좋은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번 그동안에 이게 뭐 제도 탓도 아니고 뭐 다른 탓도 아니고 외부 탓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탓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번에 권력 의지를 가진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목적 의식이 확고한 저는 거의 최초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최초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 또 재미있으시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동시 접속 2만 명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될 때 제가 항상 여러분께 이제 재미있으시더라도 잊지 말고 좋아요 누르고 보시라고 말씀드리죠. 오늘은 더 재미있으셨나 봐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면 한 가지 꼭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대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소통을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소통을 얘기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그 얘기 기억납니까? 도어스태핑인가 뭔가 할 때 역대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내가 봤어요 뭐 그랬던 것 기억나시죠? 그렇게 엉망으로 인사를 해놓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기자들하고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서도 소통이 좀 안 된다고 듣고 있다. 그 얘기를 대통령이 먼저 꺼냈을 때 제가 정말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대변인은 잘하고 있나요? 대답을 들어보니 별로거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대변인 다 따라하셔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듣기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불만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주 순간이니까 지금은 네. 괜찮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아마 중기라서 시스템이 잘 안 맞춰지는 바람에 조금 이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많은데 우리 부대변인들 되면 따라왔나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 기관수 때문에? 네네. 대변인 거하고요. 뭐 대변인실이 조금 체제가 갖춰지면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될 겁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시는 분대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기자 출신이신데 대통령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듣고 예.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아직 시스템이 덜 갖춰진 초기니까 이해 바란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짜 이재명 스타일이구나. 아마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강훈식 비서실장도 기자들 이제 기자실 찾아서 기자님들 제가 지금 전화 잘 못 받고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초기고 여러 부분이 이제 정비 중이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자들이 이런 불만이 있다고 보고가 있었을 수 있죠. 그리고 대변인이 있을 때 그러면 이거를 한 단계 건너서 대변인실에 그거 한번 알아보라. 뭘 원한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대변인이 있고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자님들 혹시 소통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대변인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바로 왜냐하면 정말 오래 시간 걸릴 게 그 상황에서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아마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대통령까지 갔을 때 얼마나 또 많은 언론인들을 만났겠어요. 저도 기자일 때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기자들이 바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단독이나 특정을 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전화를 주요 취재원한테 했을 때 콜백을 이제 정확히 주면 늦더라도 그러면 대단히 그 만족도가 높고 지금 기자들 만나서 어떤 의원이 괜찮냐 어떤 의원이 좀 취재할 때 그리고 기자들한테 프렌들리하냐 이렇게 물으면 뭐 밥을 사주고 기자들한테 립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자들은 기사와 관련된 이 어쨌든 직업 윤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들이 궁금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리고 전화를 다시 주는 사람이 제일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운영도 홍보라는 게 너무 중요한 하나의 소통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불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냐. 혹시 부대변인들은 없었냐. 이게 체제가 갖춰지면 더 언론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응대하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5분 안에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아마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 정부 때는 50일 걸려도 못했을 겁니다. 5년 걸려도 소통은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언론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원래 채널이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홍보수석이나. 그런데 대변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조금 불만이라는 것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정보를 접하고 듣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대변인. 저도 사실은 그 모실 때 가장 주된 업무가 뭐냐면은 그 각종 SNS 상으로 뭐 기자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그 민원이 엄청 쏟아집니다. 댓글도 그렇고. 제가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저도 매일 다 읽어봐야 돼요. 예. 그 물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있냐. 그 모르면은 비서관 직분으로서 서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마 기내에서 저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실 대변인단은 굉장히 마음이 그렇죠. 좀 서늘했죠. 예. 그런데 최근 저에게도 이제 대통령실 기자들이 전화를 오는데 아직 이게 뭐 대변인실에 행정관도 배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특정 한두 명에게 전화가 몰렸고 전화 몰리다 보면 이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섭섭함을 표하는 기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거기서 섭섭함에 멈추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시거나 쪽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이 그걸 또 다 읽어보십니다. 밤에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이면 30분, 1시간은 1시간 이렇게 읽어서 딱 보시거든요. 가끔은 이제 이렇게 졸리우시면 이렇게 떨어뜨리셔갖고 여기 좀 부어서 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밑바닥 정서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직원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된다. 앞으로 5년간 정말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도 과거 방식을 생각하자면 그냥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따라와라. 그냥 이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뭐 TPO라고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소통을 해왔고 또 그게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때부터 또 정치인으로서 이게 습득이 된 체화가 된 상태로 지금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이 저는 아주 특출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뭐 전임 정부랑 우리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을 그동안 뭘 소통을 해봤겠습니까? 그냥 쇼만 할 줄 알고 쇼통만 했지. 그래서 검사 시절에 기자들 그 정보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 길들인다 그럴까요? 정보 주고 또 그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잘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소통 아닌 소통을 했던 사람은
감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런 행보들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시대가 부르는 리더의 소통 모습의 방식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있어요.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저에게 좀 자괴감이 든다. 기자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이제 그런 것을 호소하고 막 어디 특파원이나 다른 데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주된 얘기가 뭐냐면은 저렇게 전용기를 타고 갔을 때 그럼 뭐 한 40-50명 기자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정 매체 직업만 딱 찍어갖고 대통령이 머무르는 업무 공간에 부른답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BS랑 채널A 분만 네. 불렀죠. 기자들 사이에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아, 그럼요. 두 그리고 번째, 세 절대 번째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또 이제 기자들하고 소통이 또 이렇게 관저로 불러갖고 소고기랑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여주면서 소통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기자들 뭐 해외 여행 보내주는 게 있나 봐요. 이제 맞아요. 기자 연수. 연수 보내줘. 연수 보내줘. 그것을 뭐 소고기 주고 연수 보내주는 것을 굉장히 어필한다는 거예요. 장학생 만드는 거죠. 본인들은 취재를 하고 싶은데 아니 뭐 마치 권력의 개로 여기는 건지 기사 쓰는 자판기로 하는 것인지 그런 느낌이 들 때 참 자괴감이 들었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일락님, 오늘 내가 좋아하는 분들 다 나오셨네요. 행복한 하루가 되려나 봅니다. 좋으십니까? 이번에 또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본 부분이 바로 김혜경 여사 아닙니까? 우리가 김건희 때문에 너무 좀 힘든 세월을 보내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김혜경 여사도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의 관심 끌었습니다. 특히 저는 바로 저런 모습이지. 반발짝 뒤에서 따라가고 다소곳하게.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무릎을 자주 꿇습니다. 이번에 캐나다에서 주로 방문한 곳이 이제 장애인 관련 부분이었는데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캐나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시설도 둘러보고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진 찍을 때도 저렇게 무릎을 꿇고 지난번에도 어떤 사진 봤을 때 무릎 꿇는 걸 봤거든요. 저런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눈높이 맞추려고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제가 영상 보니까 이렇게 그 소개를 하는데 저 개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봤는데 캐나다에서 교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참 달랐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밴쿠버에서 왔어요. 7시간 걸려서 왔어요. 사인! 만약 사인입니다. 잘 오셨어요. 저 여기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사인 하나만. 오늘 제가 너무 용비어천가로 흐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칭찬할 것은 칭찬을 해줘야죠. 잘할 땐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야 힘을 내서 더 잘하지요. 그렇지만 잘못할 때는 또 따끔하게 꾸짖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줘야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잘할 때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잘하지요. 지금 보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내리면서 어휴 이렇게 하는 모습 꾸밈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장미 변호사님 저 모습 보는데 후다닥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게 바로 탬버린 전공과 피아노 전공의 차이죠. 전공 과목이 피아노를 전공하죠. 장미 변호사님 저 진정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교민분들이 대통령이 내가 사는 캐나다에 오는데 정말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면담한 정상들만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진짜 강행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이제 여사가 가는 거죠. 저는 왜 더 칭찬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더 주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게 지난 정부랑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김건희 씨가 이 아픈 아이를 안고 마치 먼 산을 보듯이 찍은 사진은요. 이걸 정치라고도 할 수 없다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병약하고 특히 타국의 이 소년을 병풍처럼 본인의 들러리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건 자국, 외국을 떠나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의 배우자라면 정말 무릎 꿇고 눈 맞추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거죠. 제가 김혜경 여사가 이제 이 기자들과 간담회 옆에 서 있을 때는 아까도 앵커님 말씀 주셨지만 이제 다소곳하게 손을 모으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긴장된 모습이었는데 교민분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풀어지고 본인도 마음이 좀 높고 편안하게 그 환대를 온전히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건데 그 가장 기본이자 당연히 바랬던 부분을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못 봤었구나. 이게 완전히 그냥 구멍이 나 있었구나. 이거를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메워주고 있구나. 여러 면에서 회복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곽수용님 아름답네요. 저런 모습 볼 때마다 눈물이 나네요. 그러셨는데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저래야지요. 대통령이란 무릇 그래야지요. 자꾸 옛날 비교 안 하려고 그래도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김건희 했던 모습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그런 자들이 나오면은 안 되겠지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일본 총리 만나서 회담하고 또 남아공, 호주 이렇게 대통령 총리 만나서 회담을 했지요. 트럼프 이자는 참 꼭 윤석열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약속까지 해놓고 가버리고 하여튼지 좀 거기도 인격은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남아공하고는 이제 앞으로도 협력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남아공이나 호주의 공통점이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피를 흘렸던 그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남아공 대통령을 윤석열 때도 만나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는데 그 사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윤석열 때 남아공 대통령 만났는데 그 포즈 한번 보실랍니까? 저 쩍벌 보십시오. 야, 뭐 식당에서 메뉴판 고릅니까? 메뉴 보고 지금 뭐 음식 고르는 그런 자세요. 저 남아공 대통령이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놀란 것 같은데요, 표정이. 네. 아니 이거 자기도 대통령인데 지금 뭐 이런 자식이 있나 그랬을 거예요. 못 배워먹은 놈이 있나 지금 이런 표정이에요. 정말 저 참 아유.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났어요. 몇 달 만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딱 만났을 텐데 저 대통령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거 같은 나라 맞나? 김조 대변인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이게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 표정, 자세, 애티튜드, 이 비언어적인 그러한 신호가 커뮤니케이션의 70%, 80%입니다. 아니 저렇게 그냥 정상회담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벌써 좀 이 정상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김혜경 여사도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특별한 말씀, 부각되는 말씀 없었어요. 단지 표정, 그다음에 자세 이런 것만으로도 교민들과 어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그것으로 만족하고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정부 정말 그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김건희 내외 대한민국의 국격을 아주 형편없게 낮춘 그런 정상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비정상이 정상이 돼서 너무 다행스럽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대표 시절이나 그 전에도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옆에 있다 보면 가슴이 메어지는 그냥 저미는 그런 고통들이 있거든요. 압박감이 있고. 근데 집에만 갔다 오시면은 또 그날 아침에 그냥
힘이 또 어디서 뻗치셨는지 그냥 팔팔해서 오세요. 그러면 사실은 김혜경 여사가 굉장히 인간미가 있고 좋은 기운을 이렇게 주십니다.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우리 헌법의 7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는 것과 똑같아서 이제 서비스 정치 이렇게도 부르고요. 제 표현을 빌리자면 저는 이제 이걸 채무자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정치는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하는 건데 정치 비즈니스. 그러니까 뭘 빼먹을 게 있을 때 하는 게 이제 채권자식의 정치고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채무자형의 정치를 하면은 정치 비즈니스. 그러니까 빚이 있다. 빚진 자다라는 쪽으로 해서 그 한 글자 차이인데 이게 다릅니다. 비즈니스와 비즈니스가. 근데 저는 윤석열의 인식은 국민이 도구라는 거거든요. 내가 써먹어야겠다. 뽑아먹어야겠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국민의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국민들의 손에 쥐어진 연장과 같다. 그러니까 이 인식의 차이, 철학의 차이가 방금 우리 캐나다에서 그 영부인께서 교민들을 만나는 그 모습과 김건희가 그 외국에 나가서도 그 외국에 있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이용해 먹잖아요. 도구로. 그러니까 도대체 본인이 국민들의 도구라는 그 인식 자체가 결여됐을 때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고 국민들을 뽑아먹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인식의 차이가 지금 행보에도 하나하나 다 깃들어 있다. 다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송민님, 백운갱커 신났음, 크크 그러셨는데, 예, 저 신났습니다. 이렇게 좀 나라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났습니다. 스텔라 정님은요, 캐나다 밴쿠버 사는데요, 진짜 국뽕 뿜뿜입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캐나다 교민으로 계시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자부심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좋으시죠? 저만 좋겠습니까? 이번에 특히 이제 그 정상회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몇몇 정상들을 만나서 하는 모습들도 참 기분 좋게 읽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하고는 또 살아온 여정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년공 룰라 대통령도 참 어려운 젊은 시절을 보냈죠. 어린 시절을. 그러면서 이 프레스에 팔이 눌려가지고 장애를 입은 얘기를 했는데 몇 살 때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호주 총리를 만나서 사실 이번에 외교 첫 데뷔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몇 번 만난 것처럼 룰라 대통령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이라든지 호주 총리 처음 만났는데도 하는 거 보면서 야, 참 이제 취임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하나 참 놀라웠어요.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사진, 단체 사진 찍으러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죠? 예. 여유가 참 넘칩니다. 옆에 있는 분이 호주 총리죠? 예. 예. 호주 총리하고 얘기하는데, 가볍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통화할 때보다 훨씬 더 젊고, 멋지게 보인다. 지금 손을 이렇게 든 사람이 룰라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 표정이 더 밝은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빌런이 떠나니까 오히려 속으로 아유 더 잘 됐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룰라 대통령과 저렇게 악수하고 껴안고 가는 모습 참 좋았습니다. 아이고. 룰라 대통령하고는 당대표 시절에도 좀 이렇게 서한도 주고 받으려고 저희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자서전 이런 것도 그쪽에 보내드리고 그런 교류가 좀 있었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오는 거죠. 너무 친근해 보이니까. 네, 참 좋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죠.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국내에서 이렇게 릴리즈하는 사진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상징적인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태원 참사 현장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 뭔가 좀 색다른 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사진은요. 항상 주인공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근데 이 앞번에 잠깐 달라지기는 했어요. 주인공이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인 사진이 꽤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을 고르는데 김건희 위주로 골랐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진은요. 대통령이 초점에서 아웃이 되고 대통령이 응시하는 곳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저 핀트가 잘 못 맞았네. 대통령이 흐려요. 이건 이제 그 급식하는 조리 노동자들 만났을 때 모습인데 대통령이 사진이 흐려요. 아까 이태원 참사 현장도 대통령이 포커스 아웃되고 대통령이 응시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혹시 김지호 대변인님 아세요? 대통령님이 저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아니 나 모르는 사람 있어? 나 말고 그 현장감이나 아니면 우리 서민들 많이 부각되게 해줘.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진 작가를 이번에 영입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새로 대통령 전속 사진사가 왔는데 이분이 위성환 씨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이렇게 이제 그 대통령 사진 찍는 분이 아닌데 이번에 새로 대통령실에 사진 작가, 사진사로 이렇게 왔는데요. 프랑스 미술대학 베르사유 보자르에서 공부한 작가인데 탱고 사진을 주로 찍었대요. 정치인을 찍는 사진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제 탱고 페스티벌의 공식 사진사로 지정될 정도로 탱고 사진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 위성환 작가는 바로 대통령이 비록 포커스 아웃 되더라도 대통령이 뭘 생각하고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는 사진가도 대단하지만 그걸 용납하는 대통령을 한 번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원래 위성환 작가는 이렇게 정치 쪽에 찍는 게 아닌데 그 고리가 강영호 작가라고 이 강 작가는 인물 사진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찍은 그 작가고 이재명 대통령 사진집 지금은 이재명을 출간했던 작가인데 이 작가가 위성환 작가 사진을 전시를 보고 사진이 좋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했더라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강용호 작가는 아시겠네. 이제 저희 동료가 알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수년간 이러한 작가분을 수배를 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기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당직자들도 그렇고 많은 보좌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인스타 사진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저는 당에서 나온 상태였고 당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이 어렵게 수배갖고 아주 훌륭한 분 모셨다고 저에게 이야기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저 사진을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굉장히 등이 보이게 잘 찍는 이제 오바마의 그 정치적인 어떤 행보 이거랑도 굉장히 좀 맞닿아 있고 아까 그 위 사진사는 탱고를 주로 찍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순간 포착에 좀 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아무래도 저 위 작가를 채용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전속 사진사로 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철학이 지금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저는 늘 강연을 가면요. 강연을 갔을 때 연사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늘 궁금한 게 강연에 몇 명이 왔고 또 그분들이 맞아요. 와서 동원된 건지 아니면 눈이 똘망똘망해서 다 강사의 이야기에 몰입이 된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강연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강연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보다는 그 듣는 분들
그러니까 전 이것도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깊은 철학이 사진에도 다 배어 있고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주는 메시지가 훨씬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사진들을 통해서 이 국민주권 정부 누가 주인이냐 전 이 부분을 아주 강렬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저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눈높이가 달라지는 건데 그런 변화를 국격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때, 이제 윤석열이 그만해야 되는데 나갈 때마다 얼마나 불안했어요. 이번에는 저놈아가 가서 무슨 사고를 칠까? 이번에는 또 얼마나 우리나라를 깎아먹고 올까? 그냥 조마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 나갔을 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뽑았구나 이런 마음 먹게 해주는 것. 우리 지금 사람들로서는 그게 고마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뭐냐면요. 국민들이 이제 국민추천제 하면서 상당한 효능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의 언어가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를 가도 과장급 직원하고도 대화가 돼요. 근데 그 전에 대통령은 뭐 물어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로 뱅뱅뱅 도니까 이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영상도 뭐 들을 내용도 없었는데 참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행보들은 호기심을 많이 자아내기도 하고 가서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이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들을 게 많다는 것도 국민들의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이 호기심이라는 게 어렸을 때는 많다가도 나이가 되면 없어지는데 그 호기심이 굉장히 일정 정도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약간 좀 어쩔 때 보면은 학자인가 뭐 좀 탐구 정신이 있다고 해야 되나? 부지런한.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항상 하시려고 해요. 힘들 텐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참 이렇게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마터면은 무너질 뻔했던 대한민국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좀 편하고 즐거우셨죠? 이제 조금 각오하시죠. 좀 안 좋은 얘기 이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지호 대변인님, 대변인실에 뭐가 사고 났다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아까 저기 기내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엄청 이제 돌아가면 긴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게 사실은 그게 대통령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탁탁 긴장을 불어 넣어줘야 조직이 돌아갑니다. 참 강유정 대변인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국회의원 배지까지 떼고 가서 그 고생하는데 하고 계신데 저 강훈식 비서실장 얼굴 편 거 좀 보세요. 그래서 안 따라가셨나? 아니 이제 비서실장은 남아서 챙겨야 되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사흘이라도 이거 해방이다라고 할 텐데. 예. 아이고 그 참 너무 표정 관리 안 됐다고 그 뭐라고 이렇게 천준호 의원인가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렸던데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이제 3대 특검이 준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이 시작되니까 김건희는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하고 아이고 참 뭐 조선일보가 우울증이라고 썼다고 그러던데요. 신인규 대표님 우울증이면 입원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그 우울증을 준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그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와 또 김건희로 인한 스트레스로 전 국민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는데 우울증을 유발한 사람이 지금 우울하다고 하면서 병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참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고요. 무엇보다도 수사가 임박하면 재벌회장들이 늘 법원에 출석할 때 휠체어 타고 환자복 입고 링걸 꽂으면서 나오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의 입원도 사실 지금 의료붕괴 이후에 입원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중하길래 이제 저런 식으로
한 건지는 저희가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꾀병이라고 한다면은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은 정말 국민적 공분의 또 한 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더 우울하다라는 말로 저는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아, 우울한 게 맞죠.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해외 순방도 못 가고. 그런데 본인이 저지른 짓을 생각을 해야죠. 지금 우울하지 않으면 그건 다른 병원에 가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과호흡 증세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 아픈 게 맞냐, 뭐 아프다는 사람한테까지 뭐라고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맥락과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요. 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때 대선 전에는 대선에 영향 주니까 못 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또 오라 그랬을 때 이제 특검이니까 나 특검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꾀를 내는 거예요. 내가 특검이 조만간 발족하는 거니까 나갈 거다라고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받아낼 심산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소환 통보를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입원한 날에. 소환 통보가 먼저 있고 입원을 했는지 입원한 이후에 소환 통보가 됐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고자 하고 지연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동인이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얘기를 하던데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병이라고 처음엔 알려졌다가 나중에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제 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또 이런 반응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대단한 대형 병원이에요. 아니 우리는 거기 입원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면 이렇게 쉽게 입원을 하는 또 특혜도 누리는구나라고 해서 또 한 번 국민 밉상 수사받아야 되고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본인의 음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계좌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로 보이는 것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라고 짐작이 되지만 회피할 길은 없을 겁니다. 바로 체포영장 발부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요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행위를 할 때 이게 어떤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는지를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고, 아니 행위를 할 때는 주가 조작해서 내가 반칙을 해서 돈을 버는구나, 돈은 벌 수 있지만 걸리면 죽는구나, 그걸 알면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때가 오니까 이건 또 책임지기 싫어, 몸이 아파, 우울해 이러면서 회피한다라는 거는 정말 기초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게 과연 같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고, 제가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리면요. 김건희 같은 유형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공중부양하듯이 하늘 위를 날다가 한 번에 추락하면 그 우울증이 당연히 오죠. 그거 어떻게 없겠습니까? 근데 그 우울증 치료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구속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울증이 싹 났습니다.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이면은 더 잘 됐다. 빨리 수사받아서 구속 수사를 하면요. 현실 자각이 돼요. 한 2, 3일은 힘들 거예요. 근데 2, 3일 돼서 나 갇혔다. 이제 여기서는 죄를 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면 그때부터 우울증은요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고 밥맛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빠르게 특검이 건강을 김건희 씨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전 구속수사를 빨리 해서 그 현실을 인식시켜줘야 된다. 우울증 치료는요 약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필성님이요. 김건희 우울증 치료는 I Believe 노래만 틀어주고 가끔 손금 잘 보는 간병인 들여 보내주면 됩니다. 사실은 뭐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은 측은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도리이긴 한데, 한간에서는 이 병명이 밝혀지기 전까지 혹시 발 축소 수술을 하러 입원을 했나? 그러니까요. 이런 썰이 돌았어요. 왜 그러냐면 장미 변호사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신발이 맞은가 안 맞은가, 신발 맞는 거 들통 날까 봐. 신발 바꿨어요. 신데렐라 구두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 명품 구두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 사이즈가 김건희 씨와 똑같다면 이것은 빼박이다.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신데렐라 우화에서 그 언니들이 이 신데렐라 구두에 막 발을 막 이렇게 어떻게 훼손을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맞추려고 했는데, 오히려 김건희 씨는 발을 좀 작게 해가지고 안 맞게 하려고 수술 받으러 간 게 아닌가 그런 할 말까지. 정도의 얘기까지 나왔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간 김건희 씨가 3년 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아프다는데 사람들이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럼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좀 본인이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향님이요.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하시니까 도리는 챙겨줄 사람한테 도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니 김건희 뭐 누구든지 아프다 그러면은 아유 그래 뭐 걱정하죠. 근데 김건희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왜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됐는지 알 것 같으니까 측은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3대 특검이 내란 또 최혜병 그리고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이게 이름만 다르지 다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나라를. 김건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하수인이고 최혜병 특검은 뭡니까? 왜 최혜병 특검에 김건희가 나옵니까? 이걸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아주 쉽잖아요. 이제 진술과 증거만 확보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확실하다라고 인정받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 멀쩡하게 수사해가지고 결재까지 난 것을 뒤집은 것. 왜 윤석열이 경로합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따박따박 책임을 묻는 것이 근대 사회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 근대적인 얘기를 했지요. 저는 그 연장선상으로 이놈아가 말도 안 되는 철학이지만 나름대로 일관성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임성근, 이종호, 김건희 아닙니까? 임성근이 살리려고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엮고 근데 임성근이가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종호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종호가 누군가 했더니 김건희 주식 투자해 준 놈이고 이렇게 다 됐던 거 아니에요. 그걸 살리려고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구약 성경에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른 것은 있어요. 그 훌륭했던 다윗 왕도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응? 목욕하는 여인을 탐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그런 죄까지 저질렀던 그런 자도 있어요.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 나중에 회개했죠. 윤석열이 회개 안 해요. 반성 안 합니다. 사죄 안 합니다. 아이 세상에 어떻게 공판 그렇게 나올 때마다 입 한마디 열지 않던 자가 겨우 첫 번째 입을 열어서 국민 앞에 한단 말이 좀 비켜봐봐 저 사람들 좀 보게 이런 말 이런 생양아치 같은 놈이죠 이거 아주. 이런 자가 대통령을 했다라는 게 말이죠. 근데 저는요 윤석열 김건희 부분은 지금 시대에 태어난 거를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윤석열처럼 친위 쿠데타를 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영모라고 하잖아요. 영모 반정 같은 거 3족을 멸했습니다. 그때는 3족을 실제로 조선시대 때.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시대가 연좌제도 없고 하니까 뭐 3족까지 멸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군사 반란 형법 적용해가지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평생 무기징역으로 살릴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거죠. 뭐 반성하거나 하면 이제 판사가 깎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아닌 거를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 제가 김건희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부인인데 비화폰을 써가지고 지금 뭐 수사기관하고 연락한 게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비화폰 쓴 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석고대죄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지른 걸 본인이 제일 잘할 텐데 여전히 개념이 없다. 저는 어제 그 비화폰 보도를 보고요. 한 두 끼는 제가 밥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살이 좀 빠졌는데 밥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비화폰을 쓰면서 수사 대상자인 김건희가 저는 검사들 폰만 뺏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안보에만 쓰는 비화폰을 가지고 총장한테도 전화할 수 있고 민정수석과도 30분 통화하고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를 한 겁니까? 검찰총장의 배우자와 대통령 영부인까지 지냈던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울할 시간이 없다. 김건희의 우울증은 구속되면 해결될 일이고 우울해도 즉 국민 앞에 나와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짓을 죄를 지어놓고 저렇게 꾀병 부린다는 식의 오해나 받고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저는 지금 같은 나라 조선시대였으면 가끔 좋겠어요. 지금 같은 때는 잠깐. 이게 3족을 멸했거든요. 과거에. 오죽하면 제가 어제 그랬다니까요. 조금 법을 고쳐서 특검은 고문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선시대 땐 진짜 그랬으니까요. 영모니까요. 영모. 아이고 참.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최혜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많이 돼 있으니까요. 이명현 특검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고죠. 특검보 지금 늦어지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특검법에 기존의 그 특검 임명에 관한 그 자격에서 정당 가입 문제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정당에 가입했으면 탈락입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지인들이 한번 가입해 달라, 전 추천 한번 해달라, 뭐 이런 경력이 뭐 수년 전에 있던 게 갑자기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법에 의하면 배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파견 인력 협의도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입니다. 그거는 그 특검보가 임명이 되면 그분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사무실 계약 문제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사무실은 그 옆에 저 흰물결 아트센터 옆에 있는 흰물결 빌딩 거기를 정했습니다. 다른 특검팀에 비해 조금 게 지체되는 모습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뭐 어떤 그런 정당 문제 말고도 다른 어떤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 특검은 그러니까 국방부에 관련된 분이 많기 때문에 그 국방부 그 조직이나 그런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공수처 방문에 특검보 임명되면은 가시는 예. 왜냐하면 저 파견 검사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장미 변호사님 네. 그럴 거예요. 일단 정당 가입하면은 특검 할 수가 없죠. 예, 이게 특검법에 따라서 다르게 규율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3대 특검은 모두 현재 장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일단 결격으로 해서 특검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규정을 했고요. 아마 이 부분도 속도를 낼 겁니다. 제가 주변에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특검에 이제 합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 주말 사이에 면접을 봤다, 뭐 이력서를 냈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충원이 될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현재 당적에 있는 것까지는 결격으로 하더라도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도 10년, 20년 소급해서라도 내가 당원 가입이 돼 있었네 이러면 이제 결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니 우리 사회가 정치를 막 이제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당원이나 이런 정당 활동을 했던 거는 마치 무슨 마이너스가 되는 흠결처럼 또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근데 아마 이번 특검은 하도 야당에서 정치 특검이다 보다 하니까 좀 신중을 기하고 조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구까지 넣은 것 같은데 이건 조속히 지금 속도를 내서 지금 지체할 틈도 없고 특히 최상병 특검은 본인 특검이 이야기했듯이 이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빨리 속도 내야 됩니다. 800에 7070 관련해가지고 VIP의 경로 관련해서 윤석열 씨 빨리 소환해야 되고요. 이거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일단 특검이 중요한 게 말이죠. 특검이 잘 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은 잊어버리고 경제 민생 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특검이 대규모로 들어간 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윤석열 정권의 비리는 차고도 넘쳤는데 기존의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금의 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현직 검찰의 고위직들까지도 다 대상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수사의 난이도가 이거는 뭐 쉬운 사건인 건 맞는데 수사 대상자들을 놓고 보면 이 결코 만만한 사건이 아닌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건 좀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특검 한번 선임이 되면요. 그 안에 이제 한 3년 정도는 이제 특검에 매여서 공무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유능한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어가고 싶더라도 3년 동안에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들 사건 진행 중일 텐데 이걸 다 정리하고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당적까지 지금 배제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좀 현실적으로는 인력 구하는 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서초 강남 쪽에 아마 사무실 구해야 될 텐데 246명이 들어가는 공간을
단기로 이걸 딱 인차를 하려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저는 특검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수사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분들로 좀 인선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처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산이 대행님, 그래서 우리 신인규 대표가 특검을 못했군요. 신인규 특검 했으면 이창명주 다 죽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갈 수 있었더라면은 제가 그 국민의힘 당적 가는 게 천추의 한인데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김건희 특검에 좀 가가지고 당적을 가진 적만 있어도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상설특검법에는 1년 정도만 지나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가지셨는데 이번에 상설특검이 아니고 개별특검법입니다. 근데 그 개별특검법에 보면은 당적이 있거나 당적을 가졌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당적이 없어서 자유로웠다고 한다면은 저는 김건희 특검 가서 그 명태균 이슈를 제가 좀 해봤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들더라고요. 좀 아쉽게 됐습니다. 당적 보유 여부가 아니고 당적을 가졌던 전력만 있어도 안 되는 거군요. 참 이거는 근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 때는요 본인들과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청계산 가서 그냥 저녁에 500만 원씩 소고기 먹었던 그 멤버들로 다 야당 수사를 시켰어요. 법무부 장관도 시키고 뭐 서울중앙지검장도 시키고. 그러네요. 그럼 아주 그냥 철저히 친윤 검사들로 한 200명 모아가지고 야당을 그렇게 3년간 털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특검 너무 공정하고 형평에 맞지는 않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이렇게 사무실 구하는 것, 그다음에 특검보 구성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누가 이걸 불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뭐 형평은 안 맞지만 국민들 보기에 공정하게 수사할 것 같아서 아주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자꾸 그 야당에서 내지는 수사 대상자들이잖아요. 윤석열의 하수인들.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보복이라는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뭐 노회찬 의원께서는 과거에 뭐 청소하면은 먼지에 대한 보복이냐 이런 비유도 하셨고 저는 요즘에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약에 몸에 있는 용종을 떼면은 용종에 대한 보복이냐. 용종은 빨리 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게 암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내시경에서 바로 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복이란 말을 제가 오늘 만들어 왔어요. 보복은 보석같이 복된 일이다. 보석같이 복된 일이에요. 국가적으로 축복입니다. 아니 이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희병 특검을 안 하면 그게 불행이고 저는 보복이란 말 자꾸 쓰니까 그래 보석같이 복된 일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셔가지고 좀 변호사님들도 좀 결단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석같이 복된 일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매체, 많은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방송 패널들이 지난 정부 때 그런 충고들을 많이 했어요. 이양 특검 받을 거면 윤석열 대통령이 때 받는 게 좋을 거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이 경고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파출소 피하다가 경찰서 만난 거라고 그래요. 근데 복된 일입니다 이거는. 쓰레기차 피하다가 경찰 만나고. 근데 저는 이번에 특검 꼭 그거를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제 특검이 시작되니까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썩었던 것들이 다 올라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장윤미 변호사님. 그 검찰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하면서 뭐 증거가 없고 뭐 가담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지금 재수사 들어갔는데 김건희 딱 빼박 녹취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40% 저쪽에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이고 만약에 이런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그걸 묵살하고 무혐의를 했다면 이자들은 정말로 범죄를 저지른 거고 검사들 이걸 못 찾아냈다면 정말 무능하고 찾으려고는 했겠어요. 있는 것도 덮을놈들인데 이자들 반드시 좀 수사해서 법정에 세우고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 정도면요. 직무유기가 사실 처벌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률상 본인의 있는 권한을 아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어제 여러 언론사들이 각각 단독을 달고 이 김건희 녹취를 보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가 약간 엇갈려요. 이 부분의 확보 시점과 관련해서 미래 에셋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압수수색을 안 했다가 고검에서 재수사하면서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고 그 전에 확보를 했다라는 게 있는데 둘 다 문제입니다. 고검에서 재수사하기로 했다라면 그 전에 뭐 대신증권이니 어디니 블랙펄 인베스트니 다 압수수색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뭐 다들 중요했지만 그걸 다 묵살
묵살했었으니까요. 지금 이 녹취에는 미래에셋은 그렇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이걸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수백 개의 녹취 파일들이 직원이랑 나눈 대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블랙 인베스트가 지금 내 거 다 계좌 관리하는데 40% 수익 주기로 했는데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든 내고 본인이 거기에서 수수료 형식으로 띄워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미래에셋 담당 직원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주가 조작 사실을 이 당사자가 인지하고 김건희 씨가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무혐의를 주면서 4시간 이상 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에 문외한이어서 아니요, 본인이 내가 주가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강제 수사 다 했다고 하면서 아니요, 강제 수사 하지 않았었다는 게 바로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드러났었어요. 이거 그대로 두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검찰은 단순히 부끄러운 줄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수사를 왜 안 했는지, 이게 직무유기에 이를 정도였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에 수사검사들 그리고 지휘부들 검찰을 정말 와해시키는데 본인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후배 검사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법률적인 걸 좀만 더 보강하면 일단 직무유기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가법에 나오는 죄명들, 뭐 예를 들면 김건희 뇌물이라든지 이런 걸 덮어주면 이것도 특수직무유기가 됩니다. 징역이 1년 이상으로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직무유기는 직무유기대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 이 직권남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최혜병 사건에서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최혜병 수사외압보다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김건희 관련돼서는 김건희가 비아폰을 가지고 민정수석을 밀정수석으로 써가지고 검찰총장하고서 지금 집사 변호사로 쓴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김건희의 범죄를 은폐해 주는 게 됩니다. 이 직권남용이죠. 상시 직권남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최혜병 수사외압도 심각하지만 김건희가 자기 범죄를 비화폰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서 덮으려고 했다. 이건 뭐 명품백, 뭐 주가 조작, 뭐 명태균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전 이 부분이 지금 규명이 돼야 되고, 이거 규명이 되면 아마 심우정 총장 이하의 검찰 수뇌부들은 아마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주가 조작 사건의 어떤 국룰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 하는 게 해당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로 거래했으면 컴퓨터 로그 기록, 전화 주문을 했으면 전화 수신 내역, 이게 다 저장돼 있어요. 그런데 주가 조작을 전담으로 하고 그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검찰이 그것만 싹 빼고 압수수색을 안 했다? 이거는 전형적인 사건 덮기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도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겠지만 이 사건을 철저히 덮은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담당자들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경호처 비아폰 기록을 지우지 말고 갖고 와야 된다고 했을 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계속 반려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니들 증거 압수수색되는 걸 거부하려고 일부러 영장 청구 안 한 거구나. 그리고 윤석열이 내보내줄 때 지기현이가 판결 내리고 심우정이 즉시항고 안 해버렸거든요. 박세현 일반항고도 안 해버렸죠. 한통속이었구나. 이게 지금 와서는 다 깨맞춰지는 거예요. 비아폰 공개되는 게 두려웠겠죠. 이렇게 민정수석하고 전화한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영부인이 비아폰 쓸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엄정한 심판의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상은 국민들이 많이 하시던데. 오죽하면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수사 제대로 맞습니다. 못한 것은 인정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창수, 조상원 그 서울중앙지검의 투톱은 왜 도망갑니까? 쫄아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의아하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창수, 조상원, 임성근, 김계환, 심우정이도. 다시 안 보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김규현 변호사님이 30분 전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2022년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 증거를 찾아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서 그 수사팀이 교체됐고 그 결과 다 아시는 대로 몇 년을 질질 끌다가 불기소됐는데 그 와중에 원 수사팀이 윤석열의 그런 온갖 저기를 참아가면서 공소 유지를 이어갔고
공소장 변경을 한 끝에 전주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리고 서울 고검으로 복귀한 원수사팀이 또 이번에 육성 녹음을 찾아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원수사팀을 이끈 부장검사가 김규현 변호사가 현역 검사 시절에 모셨던 부장인데 아주 우리나라 실력 최고다. 정말 존경한다. 부디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그 누군지 이름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기대를 해보지요. 김규현 변호사님이 원래 우리 수요일 고정 패널인데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못 나오시게 됐지만 또 이렇게 멋진 넙대대 김지호 대변인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수요일 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이렇게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힘냅시다.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여기까지 하지요.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김지호 민주당 오늘 대변인 임명받으신 대변인님. 네. 예,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